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버림받고 결혼식장에서조차 파혼을 당한다면 인간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끝없는 절망 끝에서 이지혁은 오히려 다시 태어나 복수를 다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추락의 끝에서 시작된 이지혁의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복수의 서막을 보여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과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렸다고 느낄 때 인간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이지혁은 그 질문의 답을 직접 몸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막노동 현장에서 땀과 흙먼지에 젖은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게는 육체의 고단함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박성재가 아무런 말도 없이, 아니 오히려 차갑게 등을 돌린 채 서울로 떠나버린 그날 이후 지혁은 인간의 온기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듯했습니다. 성재마저 나를 버렸구나.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속에 녹슨 못이 깊이 박히는 듯 아려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재와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정반대의 성격이었지만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주며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막노동 현장에서 쓰러져 연락을 받았던 성재가 자신을 설득하기는커녕 잠시 지켜보는 듯하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서울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마치 너의 삶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혁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성재가 자신을 두고 떠난 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차라리 낯선 타인의 무관심이었다면 견딜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이의 외면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았고 그 상처는 지혁의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가 휴대폰 화면을 채웠습니다. 지혁은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도망쳐버린 바로 그 여인 정보아였습니다. 지혁 씨, 미안해요. 첫 마디는 사과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의 무게보다는 차가운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지혁의 가슴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지혁 씨 찾아가면 보상금을 드리실 거예요. 아버지도 미안해하고 계셔요. 짧은 문장 속에 그녀의 입장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떠났고 앞으로 돌아올 생각도 없으며 돈으로 관계를 매듭짓겠다는 의지. 이 말은 지혁에게 있어 칼날보다 날카로운 모욕이었습니다. 자신이 단지 돈으로 보상해야 할 불행한 사건의 피해자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보상금?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냐? 그는 차갑게 중얼거렸지만 이미 끊긴 전화기 너머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배신감과 수치심,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가까운 술집에서 소주를 사들고 호수로 향했습니다. 작은 슈퍼에서 산 몇 병의 소주가 비닐봉지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덜그럭거렸습니다. 호숫가 벤치에 앉아 그는 병째로 술을 들이켰습니다. 쓰디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잠시라도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술이 목구멍을 적시는 순간마다 머릿속에는 오히려 선명하게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친 신부, 정보아, 그리고 등을 돌린 친구, 박성재.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혁은 병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유리병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삶과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면서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걸음을 옮겨 호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결이 발목을 휘감고 이내 무릎을 지나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술에 취한 몸은 흔들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차분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이 모든 수치와 분노를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몸을 더 깊이 물속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끊기는 순간 본능이 그의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차갑게 들어온 물이 폐 속을 파고드는 고통은 곧바로 생존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다시 물 밖으로 몸을 끌어냈습니다. 젖은 몸으로 땅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혁은 땅에 누운 채 하늘을 바라보며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죽음마저 나를 거부하는구나. 이 사실이 오히려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새벽 젖은 옷을 짜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다시 일어서겠다. 그리고 반드시 보여주겠다. 지역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박성재에게 그리고 세상에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너진 삶의 잔을 위해서 다시 시작할 힘을 길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곧 서울로 향하는 발걸음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지역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단 하나만은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새벽에 호수를 떠난 이지혁은 몸과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상태였지만 그 부서진 조각들을 새롭게 짜 맞추려는 듯 눈빛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췌하고 지친 남자가 서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낯설게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탄 지역은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지나는 풍경들은 그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낡고 허물어진 건물들, 그 사이에 드물게 보이는 새로 지은 아파트들, 그리고 회색빛 도로 위에 무심히 흘러가는 차량들. 그는 곧 자신이 마주하게 될 정우영 회장을 떠올렸습니다. 보상의 이름으로 자신을 달래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도약대가 되어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지역은 곧장 하늘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은 유리벽을 통해 아침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거렸습니다. 건물 앞에 서자 잠시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건물에 당당히 들어가 회의를 주도하던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초라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우영 회장의 집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그를 안내했습니다. 두툼한 문이 열리자 정우영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칼에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역을 맞이했습니다. 지역군, 올 줄 알았네. 정우영의 첫마디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역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우영은 그를 앉히며 곧바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보아가 그날 예식을 그렇게 망쳐버릴 줄은 몰랐네. 자네가 당한 수모, 내가 어떻게든 보상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정우영은 휴대폰을 꺼내 지역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짧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역 씨에게 보상금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를 찾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지역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차가운 무언가가 심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세 줄로 끝난 관계, 사랑도, 약속도, 미래도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상금이라는 단어만이 남아 그를 조롱했습니다. 정우영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상을 원하나? 그러나 지역은 미소조차 짓지 않은 채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보상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저를 하늘건설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정우영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돈이 아니라 자리를 원한다고. 지역은 준비된 듯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예식장에서 신부가 도망친 사건은 회장님과 하늘건설의 이미지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언론이 이미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장님의 사위로 그리고 본부장으로 들어가면 세상은 그저 예정대로 결혼이 이루어진 줄로 믿게 될 겁니다. 회장님의 이미지는 회복될 것이고 정보화의 이름도 다시 보호받게 될 겁니다. 정우영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공식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돼버리고 앞으로 결혼도 못하게 될 텐데 그게 괜찮겠나? 지역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입니다. 결혼은 제 삶에서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그것을 도구로 삼을 뿐입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하늘건설 본부장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얻으면 결혼은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우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역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도 하늘건설과 같은 계열사였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능력은 이미 회장님께서 파악하셨을 겁니다.
저는 하늘건설에 폐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드시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정우영은 지역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늘건설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뭔가? 지역은 잠시 침묵하다가 속으로는 박성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보여줘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정우영은 그 대답에 묘한 흥미를 느낀 듯 이내 크게 웃었습니다. 좋네. 내일 당장 회사로 나오게. 그리고 자네는 보아의 이름으로 된 신혼집 아파트에서 지내도록 하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테니.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처럼 새로운 각오가 타올랐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무대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연극을 펼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은 정우영이 알려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넓은 거실, 그러나 차갑게 비어있는 공간은 마치 정보화가 남기고 간 흔적처럼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짐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술에 젖은 채 호숫가에서 허우적거리던 자신이 이제는 고급 아파트 거실 한복판에서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서 있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장이 아니다. 오늘부터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늘건설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유리 외벽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빌딩 위로는 하늘건설이라는 푸른 로고가 선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로고를 올려다보며 지역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이름 아래에서 나는 반드시 내 길을 열어갈 것이다. 정우영 회장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임원진과 주요 부서장들이 모여 있었고 그 분위기는 다소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가족이자 동료를 소개하려 합니다. 제 사위이자 앞으로 하늘건설의 기획본부를 이끌게 될 본부장 이지혁 군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서로를 향해 오갔습니다. 사위? 본부장? 짧은 수군거림이 공간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영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지혁은 차분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단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웅성거림을 잠시 기다린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혁입니다. 지난번 결혼식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어 예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소개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획본부장으로서 하늘건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인사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의 웅성거림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만을 감추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의구심을 담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 갑자기 본부장이라니. 회장의 사위라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결혼을 했다니 이상하지 않아? 그래도 회장님이 직접 데려온 인물이니 뭔가 있는 거겠지? 익명의 속삭임들이 공기 중을 맴돌았지만 지역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들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출근 날에 그는 마치 전쟁터에 나선 장수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기획본부의 주요 서류를 넘기며 그는 눈빛을 더욱 날카롭게 바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판을 주도한다.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점심 무렵 몇몇 임원들은 여전히 그의 자격을 의심하며 뒷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은 그 모든 뒷말을 의식적으로 외면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 증명이라는 단어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내쳤던 세상,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영은 그를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역군, 오늘 첫날인데 꽤 잘 버텨냈구먼.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건 당연한 일이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실력으로 입증하면 된다네.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단순히 사위로서가 아니라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정우영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네.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지. 사무실을 나선 지혁은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빛이 점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판으로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내 싸움은 시작이다. 이곳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재. 어릴 적부터 가장 가까웠던 친구이자 이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오재진. 자신을 몰락시킨 회사 KF컴퍼니에서 만난 후배이자 지금은 본부장 자리에 올라앉은 인물이었습니다. 지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주식회사 KF컴퍼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성재 그리고 오재진. 너희에게 반드시 보여주겠다. 내가 누구인지. 그의 손끝이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이미 복수의 서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을 마친 저녁, 사무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무렵 이지혁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성재. 한때는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던 친구였지만 이제는 배신과 분노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지혁아, 너 정말 하늘건설 본부장이 됐다는 게 사실이냐? 그리고 정보아랑 결혼했다는 소문까지 돌던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성재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들은 그대로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재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당장 만나서 얘기하자. 지혁은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은 냉소와 조롱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출근이라 업무 파악할 게 많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전화로 해. 그리고는 더 이상 성재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지혁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성재의 목소리 속 당황과 조급함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묘한 쾌감으로 채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위에 있고 너는 나를 따라잡으려 애쓰는 입장이지. 그렇게 생각하니 오래된 상처가 조금은 덜 쓰라린 듯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F컴퍼니. 지혁은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KF컴퍼니. 그곳은 한때 지혁의 모든 것이었던 직장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누구보다 깔끔한 성과를 내며 상사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을 무너뜨린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지도했던 후배 오재진. 겉으로는 순박한 태도를 보였지만 사실은 회장의 아들이라는 배경을 숨기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오재진은 단숨에 본부장으로 승진했고 그 순간 지혁은 한순간에 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적과 경험이 있어도 혈연과 권력이 만든 벽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 굴욕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사직서를 내던 날 차갑게 자신을 내려다보던 오재진의 눈빛. 지혁은 서류를 꽉 움켜쥔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재진, 내 놈으로부터 받은 치욕은 반드시 내가 돌려주겠다. 아니, 그 이상으로 되돌려주겠어. 그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이름이 불타올랐습니다. 박성재 그리고 오재진. 한 명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버렸고 다른 한 명은 후배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짓밟았습니다. 지혁은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빛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것들이 전부 전쟁터의 횃불처럼 보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의 싸움터였고 이제는 그 전쟁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나를 버린 자들에게, 나를 짓밟은 자들에게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겠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KF컴퍼니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마치 복수의 선전포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혁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박성재가 혼란스러워하는 얼굴, 오재진이 자신감을 잃고 흔들리는 얼굴. 그 얼굴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났다. 과거의 나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새롭게 깨어난 맹수처럼. 그날 밤 그의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의 내면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지혁은 박성재와 오재진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감행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에는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롭게 태어난 이지혁은 이제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는 맹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성재와 오재진 두 사람을 향한 그의 분노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끝에 어떤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